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원입니다. 자, 단기 합격 완결패 그리고 이제 단기 합격 핵심 이론 강의 신청하신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우선 이제 국내에서 가장 좋은 강의를 듣게 되신 것을 어, 그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신의 한 수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신의 한 수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게 되실 거고, 어, 제가 어, 매번 이제 현장 지금 이거 현장 실강으로 녹화된 걸 이제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같이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녹화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항상 이렇게 떨리는데 그게 기분 좋은 떨림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도 이제 뭐 디스트레스가 있고 유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너무 이제 좋은 떨림입니다. 왜냐면은 이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또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도제식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도제는 장인한테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인 정신으로 집필한 책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합격을 위한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사실 이제 온라인상에 많은 광고들이 있지만 우리가 화장발에 속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듯이 광고발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프라임 법학원은 여기 지금 신림동 고시촌이지만 고시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학원입니다. 이 학원에서 저와 계약을 하고 제 강의를 이쪽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 아무나 계약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이 저하고 계약을 해주셨고,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변호사 시험이나 뭐 외무고시나 행정고시나 이런 강의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금 1급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든 학원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잘 신청을 하셨고요. 이제 수업 진행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급 시험은 합격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단 응시 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우리가 30% 40%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구회 시험은 14%였고 합격률이, 그다음 이제 높았을 때는 60%가 넘기도 했었지만, 그지만 대부분 지금은 이제 난이도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한 30%에서 40%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복수 정답 처리가 되거나 이제 전환 정답 처리가 되는 경우는 이제 합격률이 높아지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합격률은 대부분 이제 30%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3명, 많게는 10명 중에 4명만 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응시 인원 대비고 접수 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접수 인원 대비로 보면 10명 중에서 2명이나 3명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합격률이 많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1급 시험은 그 120점만 넘겨서 합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교수님 저는 뭐 많이도 아니고 그냥 딱 120점만 맞아가지고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딱 120점만 넘길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120점만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강의예요. 왜냐면은 이 교재가 시험에 나오는 95% 이상을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제 대략 시험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빈출도가 좀 떨어지거나 이제 과거에 나왔거나 하는 것들은 좀 빼긴 했어요, 여기서. 근데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에 여기에 100마리 물고기 중에서 95마리 이상의 물고기는 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말 그대로 이제 시험의 폭과 그다음 깊이를 정확하게 재단해서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만큼 가장 수험 적합성이 있는 강의는 없습니다. 이 교재가 가장 수험 적합성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고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 반이니까 어떻든 국내에서 가장 좋은 강의를 지금 신청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충실하게 또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꼭 다른 책들을 많이 보세요. 근데 다른 책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 수험 강의를 할 거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험 강의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다른 책들까지 막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또 다른 책 보지도 않거든요. 저는 오로지 그냥 다른 수험서들이 어떻게 쓰여졌나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볼 필요도 없다고 보고 저는 보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제가 집필한 책으로 그다음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한 걸 가지고 제가 거기에 맞게끔 그냥 객을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그 공부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핵심 이론 노트잖아요. 핵심 이론 노트로 핵심 이론 강의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론이 총 정리가 돼요. 시험에 나온 이론은 여기서 이제 95% 이상을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돼요. 근데 기출문제 분석이 요거 단원별 역대 기출 분석집을 보면 돼요. 이게 이제 1, 2, 3교시로 되어 있거든요. 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금 1교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요게 이제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 2, 3교시로 되어 있고 이 책,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이론을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공부 방법이고, 근데 이제 핵심 이론 강의를 듣잖아요. 듣다 보면 나 이 부분은 어려운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려운데 이걸 좀 어떻게 보완을 할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통합 이론서를 활용하면 돼요. 통합 이론서. 이 핵심 이론 노트는 8개 영역을 한 권으로 압축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통합 이론서를 압축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합 이론서가 얘가 1, 2, 3교시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1교시 책이에요. 인행사하고 조사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핵심 이론 노트 그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이 내용이 좀 더 내가 좀 더 보고 싶은데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책의 해설서가 이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 책을 압축한 게 요거니까. 그리고 여기 다 기초표기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요걸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나 이거 듣고 어려워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방법은 요거예요. 방법은. 그러니까 요걸로 진행된 게 기본 심화 이론이거든요. 기본 심화 이론 강의. 이게 지금 80강좌로 녹화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요게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100시간이 좀 넘어요. 강좌 수를 제가 줄였어요. 줄이는 대신 이제 시간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요걸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조사론을 수업 듣다가 조사론 너무 어려워. 이게 강의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통합이론서를 책을 가져다가 일단 보시고 강의 없이, 그리고 책만 보기가 또 어렵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다면 기본 심화 이론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근데 이제 우선은 요걸로 맞고 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맞고 품자라고 하는 말을 좀 맞고 품자. 그러니까 시골에서 물고기 잡을 때 양쪽에다가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양쪽에다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 물 다 품어내요. 경운기로 품어내든지 바켓으로 품어내든지 다 품어내면 물고기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 안에 물고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출 문제가 이 안에 물고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고 품는다는 정신으로 이 두 개를 애내독하시면 되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론 강의 듣고 나서 이게 어렵다. 이 부분만 따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책으로만 우선 보든지. 그다음 이제 그 강의까지 봐야겠다면 이제 기본 심화 이론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면 됩니다. 다만 여기 이제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이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떻든 방법은 있다. 그 다음에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을 푸시기 전에 만약에 내가 이 세 권을 다 풀기가 부담된다. 그러면 핵심 기출 천재가 있어요. 제가 핵심 기출 천재가 이미 개정책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1187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1187문제. 그러니까 대략 6회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2회 200문제씩이니까 1회가 우리 시험 이제 매년. 그러니까 6개년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 있죠? 요거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에서 골라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가 대략 거의 한 4,500문제에서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4,500에서 5,000문제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거의 어떻든 한 4,700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그 중에서 1,187문제를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거나
좀 이걸 다 보기가 어렵다 싶으면 먼저 핵심 기출 천재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가 이것도 좀 더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것도 내가 적어도 1교시의 조사로는 다 풀어보고 싶은데 또는 3교시의 정책론은 다 풀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로 가면 돼요. 알았죠? 책을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따로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제가 강의를 듣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끔 여기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를 상세하게 해놨어요. 보통은 수험가에서 이 해설이나 보충 설명, 오답풀이를 상세하게 해놓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듣게끔 유도하려고 그래요.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본래는 상세하게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노량진에 이제 이렇게 공무원 수험가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해설 오답풀이 보충 설명을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독학이 가능하게끔 해놨으니까 강의 없이 이걸 활용하셔도 되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 정리하면 이 책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 책으로 지금 그러면 이 책 날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적을 수 있게끔 날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 세 권을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요거 그 이론서하고 기출문제집을 같이 펼쳐놓고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해설을 보시면 요거는 내가 좀 이거 옮겨놓고 싶은데 여기다 좀 적어놓고 싶은데 그러면은 물론 이제 거의 적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정리는 해놨어요. 근데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은 여기 좀 적어놔야겠는데 하면 이 날개 쪽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만약에 이 책 보면서 이 용어나 이 부분이 내가 좀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왜 설명 이 부분을 좀 뛰어넘는 것 같은데 뛰어넘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책을 보면 돼요. 통합이론서를. 알았죠? 해설서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다른 책들 보지 마시고요. 예, 다른 책들 절대 보지 마세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준비한 이 내용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것만으로도 합격하기에는 너무 충분한 공부 내용이에요. 여기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다른 책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그 책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마음 좀 폭폭하죠. 이게 이제 제 것만 봐도 되는데 굳이 그거까지 봐가면서 비교해가면서 그쪽에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강의 계획서를 제가 드렸고요. 지금 개괄적인 강의 진도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들어갈게요. 책에 보면 2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제 보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인행사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법제론까지. 간혹 이제 공부 순서도 인행사 다음에 실천론, 실천기술론 뭐 이렇게 공부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쭉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 교재를 보면 교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보면 출제 비중이 나와 있어요. 그 왼쪽에 이제 출제 빈도가 나와 있고요. 출제 빈도는 우리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전에는 30문제씩 출제가 되었었어요. 근데 25문제로 줄어들고 나서부터 이제 몇 문제씩이 출제가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 출제 빈도를 보고 싶으면 그 앞쪽에 목차 앞부분에 출제 빈도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시고 아셨죠? 그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볼 때에도 12회 시험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면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알았죠? 그전에는 30문제씩 출제가 되었었으니까. 알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 인행사 1장 왼쪽에 보면 출제 빈도가 거기는 지면상 때문에 거기는 15회 거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15회 때 2문제, 16회 때 1문제, 17회 때 2문제 이렇게 나왔구나. 그죠? 출제 빈도예요. 1장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거기 출제 비중이 나와 있어요. 1장 밑에 보니까 출제 비중 나와 있죠. 적게 나왔을 때 한 문제, 많이 나왔을 때 세 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균을 내보면 대략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그래서 거기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넣어놨어요. 근데 굳이 그 표는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책 내용에다가 기출표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기출표기를 보시면 이게 잘 나오는 거구나. 어차피 알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환경 속의 인간을 보니까 환경 속의 인간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4회, 뭐 그다음에 8회, 10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인행사 4회, 8회, 10회 때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천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기술론에서도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 표시는 회차를 얘기합니다. 회차, 몇 회차 이렇게. 우리 시험이 지금 22회차까지 시험 봤어요. 2024년이 22회 시험이었으니까 내년이 이제 23회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나가보죠. 그래서 이제 그 매 챕터를 볼 때 1장 보면 1장에서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어디서 나오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부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건 빠지지 않고 무조건 나오는 거네. 그럼 이건 무조건 알아야겠네. 이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있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내용 보면 환경 속의 인간이 있잖아요. 자, 이중적 관심이라고 해요. 요거를 환경과 인간. 그죠? 환경 동그라미, 인간 동그라미.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초점, 듀얼 포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듀얼이 환경과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적. 그죠? 이중. 이때 이중은 환경, 인간. 그래서 PIE라고 되어 있고 인간과 환경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거기 통합된 총체. 인간과 환경을 통합된 총체로 본다. 그 다음에 2번은 상호작용 관계로 본다. 이게 핵심이고 3번은 심리 내적, 즉 인간의 심리 내적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한다. 알았죠? 둘 다를 고려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PI 체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그 클라이언트를 분류하는 체계예요. 이게 알았죠? 클라이언트를 분류하는 체계인데 그 PI 체계의 구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요거를 실천론 13회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PI 분류 체계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에다가 즉 사회 기능상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 정신 건강상의 문제, 그다음에 신체 건강상의 문제 이 네 가지예요. 알았죠? 요거. 자, 근데 왼쪽 보니까 그 사회 기능상의 문제, 그러니까 그 내용 표 내용 보면 사회 기능상의 문제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 문제, 그다음에 각 문제 유형, 그 문제로 인한 야기되는 어려움, 그다음에 문제를 다루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대응 능력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즉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상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죠? 클라이언트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니까 인간이죠, 거기가. 그죠? 그다음 이제 거기 환경상의 문제는 환경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인간 환경 들어가 있죠? 그다음 이제 정신과 신체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예. 자, 이번에 6월 22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험에서 이번 6월 22일 날 시험이 있었거든요. 사정도구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냥 들어보시기만 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생활력 도표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사정하는 도표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생활력 도표를 설명한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사정하는 것은 PI 분류 체계예요. 이 PI 분류 체계를 생활력 도표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온 거예요. 그게. 알았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는 거.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능상의 문제. 그죠? 이게 이제 사정도구로도 쓰인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사정도구 문제에서 얘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우리 1급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PI 체계하고 다른 사정도구의 내용을 자꾸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예 얘를 문장으로 냈거든요. 그 앞에다 생활력 도표를 집어넣어놨고. 참고로 공무원 기출문제 그 기출 해설서는 제 밴드나 카페에다 공지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기출문제집은 또 전자책으로 제가 무료로 이번에 발간을 했어요. 공무원 수험생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자책을 보셔도 되고, 거기서 이 문제 올해 나왔던 문제. 예. 근데 어떻든 이제 그게 나왔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올게요. 거기 이제 인간 발달에 대한 개요입니다. 발달의 개념인데 발달은 거기서 중요한 거 끊임없이 연속적, 전생애적, 그죠?
그다음에 2번 지적 신체 심리 사회 전인적 측면. 그죠? 그다음에 양 플러스 질, 그다음에 상승 플러스 하강. 즉 이 하강적 변화는 퇴행적 변화로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유전 플러스 환경, 그다음에 생물학적 요소 플러스 환경적 요소, 내적 플러스 외적, 안정 플러스 변화. 거기에 제가 OX 문장을 집어넣었는데요. 그거 보면 틀리게, 그게 OX 문장은 다 기출 지문이에요. 알죠? 기출 지문에서 이렇게 틀리게 나왔다는 건데, 그거 보면 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이렇게 나왔죠.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럼 다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 유전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 그러면 또 틀리고, 자 사회 환경보다 또 틀렸죠. 그러니까 내적 변화, 외적 변화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지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막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거기 안정적 속성보다 변화적 속성 또 틀렸죠. 그죠? 둘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발달의 유사 개념 세 가지가 나와요. 성장 성숙 학습이 나와 있는데, 이 성장 성숙 학습은 발달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발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얘들은. 자, 그러면 거기 성장을 보시면 성장은 양적 확대가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심하실 거, 인지 확장도 양적 확대에 들어간다는 거. 알았죠? 인지 확장도 양적 확대에 들어갑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신체적 부분에 국한된다. 그죠? 그다음 이제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정지된다는 거. 아까 발달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근데 성장은 정지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발달은 아까 신체 심리 사회 전인적 측면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성장을 보니까 신체적 부분에 국한되고 있죠. 그다음 이제 아까 양 플러스 질이라고 했는데 성장은 양적 확대죠. 그러니까 성장은 지금 발달의 일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성숙 보세요. 성숙은 유전적 기제. 얘는 신체 심리적 변화라고 되어 있네요. 유전적 기제, 유전 인자, 유전적 메커니즘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유전적 메커니즘. 자, 근데 아까 발달은 유전 플러스 환경이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 보세요. 학습은 특수한 경험, 훈련, 연습, 그리고 개인 내적 변화. 거기 내적 변화 동그라미 하세요. 아직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는데요. 이걸 개인 외적 변화라고 하면 틀려요. 알았죠? 개인 내적 변화. 또는 이제 개인 내적 외적 변화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알았죠? 얘는 개인 내적 변화예요. 자, 그다음에 발달의 원리로 가게 되면 발달 원리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1장에서는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건데, 거기 이제 발달은 연속적이다. 즉 전생애적 발달이다. 멈추는 일 없이 지속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고. 그다음에 성장률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속도의 불균등성이죠. 근데 자꾸 일정한 속도 이렇게 나와요. 일정한 방향은 있지만 일정한 속도는 아닙니다. 알았죠? 일정한 속도 틀려요. 일정한 방향은 맞지만 이따 뒤에 보면. 자, 그다음에 개인차, 성차. 그다음에 유전 환경 상호작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통, 미분통인데 미분화되었던 것이 분화되고 분화된 게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문장도 전체적이고 미분화된 신체 운동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분화되고, 또 이게 그 특수한 행동이 복잡한 체계로 통합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분통이다. 이렇게 미숫가루 분말통, 미분통. 이게 정책론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론을 이제 공부할 건데, 라메시미슈라라고 하는 학자가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할 때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미숫가루 분말통 이렇게 같이 외우면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다음에 사쪽 제일 위에 발달 단계가 다양하다. 자, 발달 단계별 다양한 양상. 즉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8번 별표. 8번에다가 작게 별표를 치세요.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이 부분을 틀리게끔 내요. 그래서 거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두부에서 미부, 상부에서 하부, 상체, 사체,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주변 부위.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전체 운동에서 특수운동.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순서. 그래서 이제 거기 두부에서 미부, 상부, 하부 또는 상체, 하체. 이거 다 기출문제에서 나온 용어들이거든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거기 중심부에서 주변 부위. 그걸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OX 문장 봐보세요. 대근육이 있는 중심부에서 소근육의 말초 부위 순으로 발달한다. 맞죠?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 또는 세분화된 활동 이렇게 나왔어요. 알았죠? 그거 다 기출 지문들 용어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덜 분화된 상태, 더 분화된 상태, 덜 복잡한 것으로, 그다음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 이렇게 나왔고, 그 왼쪽에 보면 발달은 지금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근데 왼쪽에 보니까 발달은 예측 가능한 변화인 겁니다. 근데 연령이 증가하면 발달에 대한 예측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거. 그죠? 자, OX 문장 보면 무작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니죠?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는 거죠? 무작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자, 그다음에 거기 9번 보면 점성 원칙입니다. 이 점성 원칙은 본래 에릭슨의 용어예요. 알았죠? 자, 3번. 점성 원칙은 누구 용어다? 에릭슨의 용어다. 알았죠?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서, 그러니까 심리사회 이론에서 나오는데, 에릭슨의 용어지만 피아제와 콜버그도 이 점성성의 원리를 가정하고 있어요. 이 점성성의 원리는 사다리를 생각하면 돼. 계단이나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를 보면 단계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단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막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발달은 이전의 발달 단계를 딛고 기초로 하고 지금의 발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후의 발달은 지금의 발달의 기초에서 이후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제 점성 원리예요. 알았죠? 점성 원리. 자, 근데 피아제가 인지 발달 단계에서, 그다음 콜버가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도 이 점성 원리를 가정하고는 있다. 근데 점성 원칙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누구 거다? 에릭슨 거다. 왜냐면 학자와 용어를 짝짓는 문제가 나와요. 인행사에서. 그때는 이제 점성 원리는 무조건 에릭슨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이고, 발달은 그다음에 민간기 최적기라고도 하고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성, 이게 이제 중도 장애의 경우가 특히 이제 장애를 입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능에서 또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발달의 기본 성격 보면 발달의 기초성, 즉 아동기가 일생의 기초가 형성된다. 중요하고요, 그거. 그다음 이제 적절한 시기가 있고, 그다음 누적성은 결손이 누적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발달은 불가역적이다. 최적기를 놓치게 되면 이후 발달이 매우 힘들다. 그죠? 이후에 발달되는 게 힘들다. 근데 OX 문장 보면 인간 발달은 적절한 환경과 자극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고 해서 언제든지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 인간 발달, 자 여기 최적기를 놓치게 되면 그 이후의 발달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알았죠? 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매우 힘들다고 그런 거지. 거기 보면 교정하기 매우 힘든다라고 되어 있죠? 매우 힘듦, 그 밑줄. 거기다 불가능하면 안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 매우. 그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 자, 이제 발달 단계 발달 과제 볼 건데요. 거기 왼쪽에 보면 인간은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는 시작은 임신을 통한 태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아기, 동그라미. 우리 시험에서 생애 주기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뭐 해가지고 태아기를 빼고 나왔어요, 시험에. 알죠? 태아기 포함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노년기까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연령 구분은 국가, 사회적 상황, 학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발달 단계를 보면 발달 단계의 특징에서 니은에 보니까 최근에는 발달 단계가 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거기 우리가 이제 노년기도 연소노인, 중고령 노인, 최고령 노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노년기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 발달 단계가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영역은 발달 단계마다 다르다. 그죠? 그거.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에 보면 전생의 발달 단계 이제 학자 단계 구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제 저한테 이제 교수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거 안 외워도 되냐? 또는 이제 이거 어떻게 외우냐? 그러는데 외워야 돼요. 어쨌든. 왜냐면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이게 외워져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태내기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노년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태학이라고 하지 않고 태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았죠? 왜냐면 이제 발생학적 구분에서는 태아기가 9주부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한번 복수정답 처리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태내기라고 해야 돼요. 태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태내기 임신 출산까지고, 영아기 우리 시험에 영아기로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 그다음에 유아기 이거 학령 전기인데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죠? 유아기 3세에서 6세까지고요. 아동기는 7세에서 12세, 청소년기는 13세에서 18세까지 중고등학교 시기죠.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 40세 전까지가 즉 39세까지가 청년기, 성인 초기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그다음에 중장년기, 여기 성인 중기. 그다음에 노년기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연령 구분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연령 구분으로 해놓은 거예요. 알았죠? 이것도 책마다 또 달라요. 학자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교수님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알았죠?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프로이트를 보면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 구학 남잠생이죠. 그죠? 구학 남잠생. 근데 그 프로이트의 연령 구분을 보니까 0세에서 1.5세, 1.5세에서 3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거기는 안 이어도 돼요. 알았죠? 왜냐면 그거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해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0세에서 1.5세면 18개월이잖아요. 생후 18개월. 그죠? 12개월에다가 반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후 18개월인데 그러면 이제 요것만 유언하면 그 다음에는 1.5세에서 3세 배수로 가면 돼요. 3세에서 6세. 그죠? 6세에서 12세. 그죠? 그다음에 이제 12세 이상인데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까지만 거론했다는 거. 알았죠? 12세에서 노년기까지가 아니라. 알았죠? 12세 이상 청소년기까지만 거론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 에릭슨 거 보면 거기는 신자솔 근대 정말 친생자. 제가 지금 암기법 밑에 있는데요. 거기 그 에릭슨은 그 영아기를 유아기라고도 했다는 거. 유아기라고도 했다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알았죠? 왜냐하면 영아기 문제가 나올 때 에릭슨의 유아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알았죠? 에릭슨은 거기를 유아기라고도 했다. 그거 알아야 돼 반드시. 그 유아기, 초기 아동기, 유이기 그거 안 유어도 돼요. 일단 유아기는 나왔어. 그러니까 알았죠? 유아기. 에릭슨은 영아기를 유아기라고 했구나 또. 그죠? 그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 자율성대 수치심의 부분은 수치심을 수치심과 의심이라고도 나옵니다. 맞는 거예요. 자율성대 수치심과 의심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솔선성은 주도성이라고도 하고 거기.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워야 하고. 자, 그다음에 피아제는 감전 구형입니다. 감전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형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각 운동기, 그다음에 전주잡기는 정개념과 직관적 사고 단계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형식적 주잡기. 그다음에 콜버그는 인습적 수준을 외우세요. 인습적 수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거기가 아동기예요. 그러니까 아동기가 인습적 수준이니까 아동기 전인 유아기, 즉 학령 전기는 전인습적 수준, 그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청소년기는 후인습적 수준. 그러니까 아동기를 딱 잡아버리면 돼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 그다음에 그 후 이렇게 나누세요. 예. 근데 이제 도덕은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전주잡기 있죠. 피아제 전주잡기 있죠. 피아제 전주잡기 거기를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거기가 타예요. 즉 타율적 도덕이에요. 여기가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해요. 피아제. 그 다음에 그 구체적 주잡기 있죠. 그 구체적 주잡기를 동그라미 해가지고 여기를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적어보세요. 자율적 도덕성. 피아제는 도덕성을 딱 두 가지로만 구분했어요. 알았죠? 타자 이렇게 타자로만 구분했어요. 타자. 알았죠? 이 피아제가 구분한 도덕성 이 두 가지를 3수준 6단계로 나눈 것이 바로 콜버그예요. 알았죠? 요거를 가져다가 피아제의 이 도덕성을 콜버그가 3수준 6단계로 지금 나눈 거예요. 이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수준이 아까 인습적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전, 여기가 후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전인습적 수준을 또 오늘 이제 공부할 건데 콜버그는 또 여기를 단계를 둘 나눴어요. 그래서 전인습적 수준이 1, 2단계, 인습적 수준에서 3, 4단계, 그다음에 후인습적 수준에서 5, 6단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게 바로 날개 쪽에 나와 있어요. 5페이지. 날개 쪽 보세요. 날개 쪽 보니까 6단계로 나와 있죠? 6단계. 그래서 거기 6단계 1번을 보니까 첫 번째 1단계를 보니까 타율적 도덕성 보이죠? 타율적 도덕성. 그죠? 피아제 이론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타율적 도덕성이 1단계로 가 있어요, 지금. 이해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콜버그 거 6단계 무조건 외워야 돼, 그것도. 알았죠? 이건 이제 외우는 방법은 뒤에서 일단 볼 거고 외우게 될 거예요. 그거 충분히 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융으로 그 단계에서 융을 봐보세요. 융은 아동기가 다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네요. 그죠? 융은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영아기, 유아기도 다 융은 아동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표 아래를 봐보세요. 그 표 암기법 바로 위에 OX 문장 보니까 유아기 문제였거든요. 시험에서 이렇게 연령을 딱 제시를 해줘요. 알았죠? 3세에서 6세 이렇게. 아, 여기 지금 학령정기 쪽이구나. 학교 가기 전이니까. 근데 보니까 융의 아동기에 해당한다고 나왔어요. 그죠? 융의 아동기에 해당되죠? 융은 왜? 아동기까지 다 아동기니까.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페이지로 와보면 6쪽으로 와보면 발달 과제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 발달 단계마다 발달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인간 발달과 사회복 실천과의 관계인데 여기가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21회까지 나왔죠.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거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그냥 구분할 필요 없이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 실천에 끼친 영향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그 묶어서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보니까 1번 별표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별표 거기 조심해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에서 실천 과정은 이제 접수부터 종결, 사후 관리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실천 과정 중에서 자료 수집 및 사정 단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1회 때 사정 단계에만 유용하다. X. 사정 단계에만 유용한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자료 수집 및 사정 단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실천 과정에 다 유용한 거죠. 알았죠? 유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근데 자료 수집 및 사정 단계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정 단계에만 유용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 거기 2번 보니까 변화와 안정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상호 관련성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사회적 기능과 적응 수준 평가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사회적 영향력 평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생활주기 순서대로 정리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 제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안정성과 변화 과정 설명 자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 변화 또 파악하게끔 해주고 거기 또 6번 보면은요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이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11번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죠? 12번은 욕구와 문제 파악하는 데 도움 주고 그래서 그 OX 문장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발달 단계마다 발달적 요인이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죠. 그 다음 이제 발달 과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틀리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 모두 동일하다 그럼 틀리고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와볼게요. 이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인데 왼쪽에 먼저 출제빈도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번에 이렇게 나왔구나. 근데 거기 양가로 쳐 있는 게 출제빈도에 보면 양가로 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 줄 나왔다는 뜻이 한 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2회 시험은 여기 2장에서 3문제 나오고 한 줄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 한 줄은 그러니까 다른 문제 내면서 거기다가 한 줄로 들어간 거예요. 알았죠? 거기까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놨고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태내부터 논영기까지 갈 건데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알았죠? 발달 단계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우선 이제 태내기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고 보니까 일생 중 가장 빠른 속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상 46개 염색체 알아야 돼요. 22개 44개 22상 44개 염색체라고 틀리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22번째 쌍까지는 상염색체예요. 알았죠? 마지막 23번째 쌍이 성염색체예요.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 XX냐 XY냐에 따라 성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XX가 여성, XY가 남성입니다. 자, 다음에 태아의 발달로 가게 되면 발생학적 구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22회 시험에서 여기가 삐껴 나왔거든요. 발생학적 구분에서 우리가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로 그간의 시험에 나왔어요. 용어가. 근데 이번 22회 시험에서 배종기라고 나와버렸어요. 용어가. 기출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배란기를 알고 있어도 배종기는 또 뭐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용어가 배종기로 나왔다는 거. 배종기, 즉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 2주까지가 배란기. 그 다음에 8주까지가 배아기. 8주면 2개월이죠? 4주씩이 1개월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2주 2개월이에요. 외울 때. 그죠? 2주
그다음에 2개월, 그죠? 2주까지는 배란기, 즉 배종기. 그다음에 이제 2개월까지, 즉 8주까지가 배아기, 그죠? 그다음에 태아기는 9주부터 출산까지죠.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를 태아기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옛날에는 그래서 문제가 다음 태아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태아기가 임신 출산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나왔는데 그때는 옳은 문장으로 나오니까 가다반에서 맞는 문장이었는데 이의제기가 틀린 문장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발생학적 구분에서 태아기가 9주부터 출산까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태아기는 9주부터 출산까지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러면 거기 임신 단계별 구분 봐보세요. 이제 거기에서 그 임신 단계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잖아요.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뉘는데 거기서 3개월씩 끊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보니까 심장이고요. 2개월 인간의 모습을 갖추죠. 2개월 별표 외워야지 돼요. 3개월 외워야 돼요. 3개월 인간의 모든 장기 발달, 그 다음에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 알았죠? 거기 이번에 22회 때 걔가 나왔어요. 임신 3개월에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 알았죠? 맞는 문장으로 나와졌어요. 그 다음에 4개월은 임산부가 태동을 느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는 사생결단 발로 찬다. 아이가 사생결단 발로 차니까 임산부가 태동을 느낀다. 엄마가. 알았죠? 4개월 사생결단 발로 찬다 이렇게 외우시고, 태동을 느낀다. 이거 5개월 6개월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7개월 럭키 7 이렇게 외우세요. 럭키 7. 이때 왜냐면 조산되어도 살 수 있는 생존 가능 연령이에요. 알았죠? 210일 7개월 럭키 7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2개월에 인간의 모습 갖췄죠? 그죠? 겉모습이 갖춰진 거, 인간의 모습이. 알았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2, 3개월에 인간의 모습이 갖춰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자, 인간의 모습 갖췄고 3개월에 속이 꽉 차요. 내부 장기가 모두 발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속이 꽉 찬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때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 알았죠? 그 다음에 4개월에 사생결단 발로 찬다. 그러니까 태동을 느끼죠. 그죠? 그 다음에 럭키 7 7개월에 생존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거기까지 외우시고, 그 다음 오른쪽 봐보세요. 이 배아기 배종기 쪽인데요. 이제 배아기 배종기. 자, 아까 2주에서 8주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3주에 심장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7주에 외부 생식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외부 생식기. 16회 시험에서 심장, 눈, 귀, 다리, 그 다음에 그 니을에 있는 외부 생식기를 1, 2, 3, 4, 5번으로 보기 지문에 제시하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걸 고르시오 시험에 나왔어요. 답은 심장이 답이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외부 생식기가 답이에요. 알았죠?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성장률이 가장 높은 시기죠? 그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시기. 그 다음에 배아의 구성 보면 이번 22회 시험에서 배아의 구성은 그 OX 문장 밑에 나와 있는데 외배엽과 내배엽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내배엽과 중배엽과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내배엽 쪽을 보니까 소화기관, 그 다음에 간, 췌장, 호흡기관이니까 폐계 쪽 해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OX 문장 봐보세요. OX 문장 보니까 내배엽, 그러니까 아니 외배엽은 폐, 간, 소화기관 등을 형성하게 된다. 틀렸죠? 외배엽이 아니라 내배엽. 이해됐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삐껴 나온 문제예요. 그간에 안 냈던 내용을 조금 문제가 나왔고, 이렇게 안 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내는 문제가 인행사는 보통 많아야 2-3문제예요. 그러니까 인행사는 점수 맞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1교시에서는 인행사가 있기 때문에 과락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론 때문에 과락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인행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선생님들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금은 인행사가 암기할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야 진짜 1교시는 인행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조사론이 어려우니까.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과락 날 텐데. 이렇게 거기 이제 그 8페이지로 가보면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과 환경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8페이지는 유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는 환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유전을 보게 되면 유전은 태아의 성장률이나 개인적 특징이나 유전적 질환에 영향을 끼쳐요. 그 중에서 특히 유전적 질환,
요건데 유전적 질환을 보면 거기 대부분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그 밑줄. 아, 유전적 질환은 유전적인 것으로만 발생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거구나. 그죠? 일단 그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되기도 하지만 결함을 가진 채 출산, 동그라미 출산. 출산되기도 한다. 우리 시험에서는 자연유산된다 해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출산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표를 보기 전에 왼쪽 날개를 봐보세요. 이 날개를 보니까 19회 시험과 20회 시험에서 요 내용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유전자 이상에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우성인자냐 열성인자. 알았죠? 우성인자 유전질환은 헌팅턴 무드병. 그 다음에 열성인자는 페닐케톤유증. 구분해야 돼요. 알았죠?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구분했죠. 상염색체는 22번째까지. 그죠? 23번째 쌍이 성염색체라고 했죠. 아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상염색체 이상장애 중에서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운증후군입니다. 알았죠? 다운증후군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다운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 이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염색체죠. 맞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성염색체 이상장애에서는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헬터 증후군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그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니까. 알았죠? 그 두 가지. 왜냐면 일단 터너 증후군은 XX여야 하는데 X0로 끝나요. X 염색체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23번째 염색체가.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인헬터 증후군은 XXY, XXXY. XY여야 하는데 남자니까. 근데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을 클라인헬터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염색체 이상 장애죠. OX 문장 봐보세요. 성염색체 이상 증세는 클라인헬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 있다. 맞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염색체로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그걸 상염색체라고 하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헌팅턴병은 열성유전인자 틀렸죠. 헌팅턴병은 아까 우성인자였죠. 그죠? 거기 열성유전인자 질병으로 단백질의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걔가 페닐케톤유증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봐보세요. 오른쪽에 표 페닐케톤유증을 봐보세요. 페닐케톤유증은 아미노산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결핍된 열성유전인자에 기인하며 단백질 대사장애를 일으킨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문장은 페닐케톤유증을 설명했던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아래 헌팅턴 무드병을 보면 걔는 우성인자에 의한 중추신경계 질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 구분해서 외우시고. 자, 그 중에서 이제 터너 증후군 보시면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X0입니다. 알았죠? X0. 즉 X 염색체 하나만 가진 여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증상을 제가 거기 자세히 더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증상에 보면은 이 터너 증후군은 이 얼굴 이 턱과 그러니까 목이 그러니까 이게 턱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터너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기 턱이 이렇게 넣어 있죠, 이 밑에. 그래서 이거를 턱너 증후군 이렇게 외우면 돼요. 턱너 증후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여성인데 알았죠? 이런 모습. 그래서 목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턱너 증후군 이렇게 외우면 되고 여성이다.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인헬터 증후군은 본래 XY잖아요, 남성인데. 그래서 남성에게 발생되는 건데, 거 보니까 XXY, XXXY,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클라인헬터 증후군의 증상을 보면 고환이 작고 그다음에 유방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인데 고환이 작고 거기다 유방까지 발달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클라인헬터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클라인헬터 증후군은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남자인데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서 그렇다. 그러면 남자인데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X염색체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반드시 외우세요. 이게 남자 거냐 여자 거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자꾸 그걸 가지고 장난쳐요. 그다음 이제 거기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죠. 47개인데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어디까지 나왔냐면 그거 봐보세요. 46개 정상 염색체인 경우도 다운 증후군인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그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이거 가지고 이게 간접적으로 나왔지만 이거 가지고 분명히 논점으로 삼아서 문제를 낼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정상 염색체인 경우도 다운증후군인 경우가 있구나. 그게 바로 전이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묘성증후군은 5번 염색체의 짧은 부분. 그 다음에 혈우병은 남성에게만 발생된다.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표 아래 보면 참고로 여기 유전성 질환도 요것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근데 더 있는데 공부하지 마세요. 알았죠? 더 막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안 나온 것은 안 나옵니다. 그 안 나온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존 논점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태아 진단법 봐보세요. 밑에 육모 생체 표본 검사, 임신 초기. 자, 거기 이제 9주에서 11주. 그 다음에 양수 검사가 12주에서 17주. 그러니까 육모 생체 표본 검사, 육모 검사가 먼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수 검사가 뒤에 할 수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환경적 요인에서는 거기서 이제 임산부의 교육 정도나 학력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서 보면 임산부의 정서 상태 있죠? 임산부의 정서 상태도 태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임산부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과의 관계,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기형 발생 물질 나왔어요. 기형 발생 물질은 거 보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기형 발생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문장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태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거 아버지 가지고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일단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영아기로 가게 되면 영아기는 거 보면 이제 제1의 성장 급등기.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는 학자들의 단계에 무엇에 해당되는가 반드시 외워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표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아기가 나오는 순간 프로이트의 구강기 이제 시작이니까 피아제 감각운동기, 에릭슨의 신뢰감대 불신감의 시기, 그리고 에릭슨은 여기를 유아기라고 했다는 거. 알았죠?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융의 아동기에 또 해당되죠. 그죠? 융은 또 여기를 아동기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자, 거기 신생아기는 영아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신생아기는 의학적으로는 배꼽이 아무는 시기인 2주까지를 신생아기라고 해요. 알코올솜으로 이렇게 소독해 주잖아요. 그다음 이제 그 발달 심리학에서는 4주까지를 신생아기로 보거든요. 어떻든 이제 신생아기는 영아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생아기를 보면 거기서 중요한 거 니은에 보세요. 6개의 숫구멍이 존재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6개의 숫구멍. 알았죠? 그거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니을에 보면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 알았죠? 움직이는 거 선호한다. 아까 지금 영아기는 제1의 성장급등기인데 이제 청소년기가 제2의 성장급등기죠. 여기가 제1의 성장급등기고, 그 다음에 거기 신생아기에서 그러니까 신생아기에서 반사운동이죠. 반사운동은 특수한 자극에 대해 거기 특수한 자극 밑줄, 특수한 자극에 대해서 자발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을 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반사운동은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로 또 나눠야 돼요. 그래서 거기 생존 반사는 젖잡기 반사, 근원 반사라고도 하고요. 아직은 시험에 얘가 용어는 나오지는 않았고 내용만 나왔어요. 거기 입술 부부 주위를 뭔가 닿으면 그쪽으로 입을 벌리고 돌리잖아요. 그죠? 애들 입술 두드리면 그죠?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젖잡기 반사, 근원 반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21회 때 바빈스키 반사는 하고 이렇게 틀리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용어가 어떤 용어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걸 젖잡기 반사, 근원 반사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거기 빨기 반사, 순목 반사는 안 나왔지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화 반사, 음식물을 삼키는 반사 운동입니다. 여기까지가 생존 반사. 뒤로 넘겨보세요. 이제 그 오른쪽에 체중 출산은 그냥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10쪽으로 와보세요. 원시 반사 나와 있죠? 원시 반사 종류 알아야 돼요.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파악 반사, 걷기 반사까지가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알았죠? 원시 반사에는 모로, 바빈스키, 파악, 걷기 반사 등이 있다.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파악 반사와 걷기 반사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파악, 걷기 반사 등이 있다. 이렇게 원시 반사에. 그다음에 거기 모로 반사는 껴안는 자세를 모로 반사 마지막 봐보세요.
껴안는 자세를 취한다고. 밑줄 껴안는 자세. 그러니까 모르 반사는 껴안는 반사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이제 바빈스키 반사는 거기 지금 철자가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밥인 스키. 이게 실제 철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빈스키. 그러니까 스키를 타는데 스키 신발 안에 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적끈적거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발바닥이 간질간질 거릴 테니까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부채 모양으로 쫙 편다고 되어 있어요. 발바닥을 간지리면. 그죠? 그게 바빈스키 반사 운동. 그다음 파악 반사와 걷기 반사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알았죠? 하지만 용어는 나왔는데 내용까지 보면 우리 알죠? 이게 아예 이렇게 손가락 딱 잡으면 꽉 매달릴 정도로 꽉 잡잖아요. 그게 이제 파악 반사고, 그다음에 걷기 반사는 양쪽 겨드랑이 받쳐주면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걷는 거. 그게 이제 걷기 반사입니다. 거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영하기 그 밑에 계속 영하기 보면 11개월에 혼자 서기, 12개월에 혼자 걷기입니다. 12개월에 혼자 걷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1개월 혼자 섰어요. 신발 이렇게 발로 섰고, 그다음에 하나를 구부리니까 걷기. 이렇게 12개월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심력 발달 보면 반사적 유기체에서, 즉 반사 운동을 했던 반사적 유기체에서 이제 생각하는 유기체로 바뀌게 된다. 발달하게 된다. 피아제와 이넬더가 여기는 지금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에 해당되는데 여기를 세분했어요.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았죠? 그거 순서.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다시 나오면 그냥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일단은 반사 운동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반사기가 먼저 있어요. 알았죠? 맨 처음 반사 운동부터 공부했잖아요. 지금. 그죠? 반사기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순환 반응이 나와요. 이 순환 반응은 어떤 행동을 우연히 했는데 그걸 한 번 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이게 이제 딸랑이를 한 번 잡고 흔들었는데 소리가 나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딸랑이를 흔들거나. 이게 이제 순환 반응인데, 자 보세요. 1차가 있고 그다음에 2차가 있고 그다음에 3차 순환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깨달아요. 그래서 통찰기예요.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다가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2차 순환 반응기와 3차 순환 반응기에다가 2차 도식을 집어넣으면 돼요. 2차 도식 협응기. 알았죠? 외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맨 처음 반사기, 그다음에 순환 반응 3번, 그다음에 마지막 깨달았어. 그죠? 근데 2차 순환 반응과 3차 순환 사이에 2차 도식 협응기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는 외우면 되고, 거기 보면 2차 순환 반응기 별표, 2차 순환 반응 거기 별표 치세요. 거기 보니까 이게 4개월에서 8개월까지의 시기거든요. 얘 보니까 외부 대상을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 자신과 외부 대상 구별이 가능하다.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얘가 보니까 2차 순환 반응기는 보니까 얘가 4개월에서 8개월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6개월을 기준으로 해요. 6개월.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은 대상 부재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6개월 이후부터 대상 획득이 가능해요. 이 대상 부재 상태는 뭐냐면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를 몰라요. 아이가 아직. 알았죠? 그래서 이제 대상 부재 상태였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대상 획득 상태로 가요. 그래서 6개월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6개월이 지나게 되니까 거기서 자신과 외부 대상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알아야 하고, 그거 시험 나왔고, 그다음에 2차 도식 협응기는 그거 중요하죠. 거기도 별표. 거기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출현된다. 그 개월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개월까지 외우지는 마세요. 그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의도적인 목적 지향적인 행동. 이 2차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2차 도식이 협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2차 도식이 협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도식과 2차 도식이 지금 협응한 건데, 엄마의 옷 잡기, 그리고 플러스 끌어당기기. 이게 이제 협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옷을 잡고 아이가 끌어당겨.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엄마를.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자꾸 아동기다 집어넣어요. 틀려요. 아동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나타났어요. 알았죠?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통찰기, 거기 별표 작게. 통찰기는 상징적 표상 사고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죠. 그 상징적 표상 사고는 본래 전조잡기의 특징이에요. 유학의 특징이거든요. 바로 유학의 특징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았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 대상형 속성 9주에서 10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거든요. 거 보면 이제 그 장난감을 숨기면 의자 뒤로 가서 찾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가능한 시기가 생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놀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아 가지고 의자 뒤로 숨기면 아이가 기어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게 가능한 시기다. 여기가 9개월, 10개월. 그걸 보면서 아이가 대상용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대상용 속성은 만 24개월이 되면 확립된다. 그러니까 2세까지 확립된다. 그죠? 2세까지. 즉 영아기까지 확립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다음 이제 낯가림이나 격리불안 등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 그죠? 낯가림과 격리불안은 분리불안을 얘기합니다. 바로 뒤에 나와요. 자, 그다음에 정서 발달 보면 거기에 거의 모든 정서가 나타나는데 그 OX 문장 중요합니다. 정서 발달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점차 부정적 정서까지 표현한다가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점차 그러니까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긍정적 정서까지 표현하게 돼요. 알았죠? 맨 처음 아이가 흥분 상태였다가 맨 처음 나타나는 게 불쾌해요. 그다음 쾌로 가요. 알았죠? 불쾌해서 쾌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바꿔서 낸 거예요, 지금.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언어 발달, 전보식 언어, 자기중심적인 언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봐보겠습니다. 사회적 발달 보니까 애착 관계 형성에서 영유아와 보호자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되어 있죠. 애착은 영유아와 보호자 사이죠. 엄마에게만 나타난다가 아니라, 그죠? 그다음 이제 수유보다 접촉, 스킨십이 더 중요하고요. 그죠? 스킨십이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생후 1.5개월부터 생후 2년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2세까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2세 이후에 애착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우리가 발달의 원리 그쪽 앞쪽에서 불가역성의 원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최적기를 놓치게 되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거기에 OX 문장 보면 2세 후에 애착 형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알았죠? 2세까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다음에 에인스워드가 애착의 유형을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누고 불안정애착을 다시 회피, 불안정 회피애착, 불안정 저항애착, 불안정 혼란애착으로 나눈 거예요. 알았죠? 근데 그 중에서 그 16회 때 거기 저항애착이 시험에 나왔어요. 불안정 저항애착이. 알았죠? 불안정 저항애착이 거기 보면 엄마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린이집에 영희를 맡겼어요. 어린이집에 맡겨진 영희를 엄마가 이제 찾으러 갔거든요.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엄마가 돌아온 후에 어머니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지만 안아주어도 안정감을 영희가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례가 그렇게 나왔어요. 답은 저항애착이 답이었거든요. 그 사례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이제 제가 만약에 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면 거기 불안정 혼란애착을 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이제 그 혼란애착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안정 혼란애착. 거기 보면 불안정 혼란애착은 학대받은 영아의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학대받은 영아 밑줄 그으세요. 학대받은 영아의 경우 보니까 엄마가 안아주었는데도 얼어붙은 표정이죠. 먼 곳을 응시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양육자한테 접근하다가도 도망가요. 그죠? 그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 학대받은 영아.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애착과 관련된 불안. 아까 낯가림과 분리불안입니다. 근데 낯가림이 먼저고 그다음 분리불안이에요. 낯가림이 먼저예요. 알았죠? 왜냐면 5, 6개월에 먼저 낯가림. 그다음에 분리불안은 9개월. 아까 대상용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던 시기가 아까 9개월, 10개월이었죠. 장난감을 숨겼을 때 찾으러 갔던 거. 그죠? 고기예요. 그 시기. 그래서 이제 생후 9개월경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24개월경에 사라진다. 그죠? 사라지는 겁니다. 분리불안. 근데 거기 OX 문장 보면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X.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가 낯가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얘가 나를 알아보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얘가 까탈스럽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가 나를 알아보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낯가림, 분리불안. 거기 니을에 보면 자아 개념, 성격 발달의 기초 동그라미, 기초 형성한다. 본래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것은 그 날개 쪽에 보면 유학이에요. 알았죠? 왜냐면 이제 프로이트는 학문기 때 자아가 이제 원초로부터 자아가 분리되거든요.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유아기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면 여기 영학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프로이트 이론이 있다가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돼요. 프로이트는 이제 이게 원초화예요. 원초화에서 자아, 자아에서 초자아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게 태어날 때는 원초화밖에 없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기가 구강기, 그다음에 여기 항문기, 그다음 난근기예요. 그래서 항문기 때 원초로부터 자아가 분리되는 것은 이게 항문기 때 배변 훈련 때문에 그래요. 배변 훈련 때문에. 그다음 이제 여기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나오는 것은 난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건 이제 보면 이제 우리 단계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단계로 나누면 여기가 영악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영악이. 그다음에 여기가 유악이에요. 알았죠? 유악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 하면 자아 개념은 본래 여기 항문기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학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초가 형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발달은 이제 연속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맨 처음 원초화밖에 없었지만 서서히 자아가 튕겨나와요. 여기서. 알았죠? 서서히 형성돼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항문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근데 자아 개념이 또 발달한다 그러면 아동기예요. 오른쪽 날개 있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영아기, 그죠?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면은 유아기, 그죠? 그다음에 아동기 때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 알았죠? 여기가 아동기니까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가게 되니까. 자, 그다음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고 강의 진행할게요.